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나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것을 커버하려는 노력으로 라이커빌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라이커빌러티를 높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것은요,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위 자체가 사실은 내가 라이커블해질 수 있는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코칭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때 어떤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코칭을 받으시고 싶다 이래서 어떤 또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3명을 올렸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박사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알고 공부 한참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의욕 넘치는 젊은 학자였을 때 제가 이제 추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추천이 되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심리학의 권위자로 꼽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심리학자분이 이제 그 추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대학원을 가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그런 5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제 올렸어요. 저는 당연히 이 심리학 그 대가 선생님이 코치로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코칭 경력이 있지도 않고 산업 쪽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성분이 코치로 픽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을 좀 비슷하게 겪었어요. 인사팀에서 코치를 선정해서 올라가게 되면 저는 거의 올라가는 편인데요. 당사자한테 물어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누군가 굉장히 냉철한 시각으로 자기를 평가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내 개인적인 어떤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를 전문가가 아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만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이제 뭐 선택됐다. 그쪽 회사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쩔 때는 이 전문성보다 이 편안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인간관계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약간 만만한 사람을 좋아하죠.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시아드라고 하는 경영대학원에서 그 코칭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뭐 전 세계에서 매니저들이 와서 코칭을 받아요. 그래서 조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코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조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정신과 의사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뭐 좋기는커녕 거기 집단 반발이 일어나서 뭐 너 나가라, 나 너랑 같은 조 하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읽히는 거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약간 만만함이 사람들한테 보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요.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런 환상은 가지죠. 라이커빌리티를 높이는 데에는 중요한 자산이 이제 되거든요. 자신의 약점, 심지어는 과오와 상처를 드러내고 몸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태도들이 라이커빌리티를 높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독일의 예를 드는데요. 독일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범국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다 일으킨 이 전범국에서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유태인들을 뭐 민간인을 말도 못하게 대량 학살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외친 사람이 누구냐?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었던 그런 잘못을 감추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몹쓸 짓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사과를 해요.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틈만 나면 사과를 하고 틈만 나면 보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유태인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부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절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 몇 개 안에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려고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로 독일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과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들한테 라이커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관장하는 그 부서의 장관님께서 그런 일이 이제 있으셨거든요. 코로나 시국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엄중한데 그때 그 장관의 사부님께서 요트를 사러 내가 미국을 가야겠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분이 제 말을 듣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당해서 장관님한테 연민까지 느껴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였는데도 그게 가볍게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미지까지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한테 무조건 마이너스로만 사실은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반짝 스타였다가 사라진 분이 이제 여러 분 계시죠. 그 중에 양준일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슈거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셨는데 그동안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면서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을 열광을 하고 그분의 팬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예전에 누려보지도 못했던 생애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열광을 하냐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의 팬이 되어서 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좋게 해주자. 그게 희망 없어 보이는 나의 삶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안 되던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든지 다 있고 응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픈 구석,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면들이 당연히 있죠. 보통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놓을 때 사실은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 부족한 면이 보일 때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도 부끄럽거나 평가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는 부족한 점을 드러내더라도 부끄럽거나 평가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기업에서 팀워크에서도 이 약점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세기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협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여 년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 천재도 협업해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에 가면요, 전 세계에서 천재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해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얼굴 보고 말이라도 한마디씩 섞으라고 막 건물도 희한하게 설계하고 이상한 제도 만들어 갖고 사람들끼리 만나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강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 협업하란 뜻이죠. 하버드, MIT에 가면요, 희한한 건물들이 있대요. 뭐 301호 옆에 뭐 103호 있고 막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그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건물 안을 다 헤매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들을 묶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천재들을 서로 같이 일을 하게 하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이 상호 보완성입니다.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구루인 맨프레드 캐치드브리스 교수님께서는요, 사람들 간의 질투와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상호 보완성을 갖춘 팀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질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류 잘 작성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류 같은 거 기깔나게 잘 써요. 그런데 창의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로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약간 비슷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하고 질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협업이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결과도 더 좋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호 보완성은 어떤 사람이 뭐가 열등하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요철이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점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인정하면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반면에 내가 부족한 거는 나는 요건 잘하니까 너는 이거를 나를 도와줘 라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협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호 보완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그 약점들도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점과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라이커빌리티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